있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 내륙과 남부 지방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입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영남권은 매우 나쁨까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 4년 만에 국내 최대 벚꽃 축제죠, 진해 군항제가 개막합니다. 진해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벚꽃들이 지금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죠. 이제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꽃 구경에 나설 수 있을까 싶지만 야속하게도 황사, 미세먼지 이것 때문에 마스크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봄 하면 대부분 봄꽃을 떠올리지만 우리나라 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황사죠. 오죽하면 서해가 황해로 불렸을까요? 그런데 이 봄철 불청객이긴 하지만 황사와 함께 날아온 성분들이 토양의 산성화를 막아주고요. 또 그 성분들이 바다로 유입될 경우 플랑크톤을 풍부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미워도 좀 좋은 면을 조금씩 바라보며 참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정찬호 캐스터. 네, 탁한 하늘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색색깔의 꽃들이 더 빛나는 듯합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4년 만에 열리는 진해 군항제 등 남부권 곳곳으로 꽃축제가 열리기 시작한 만큼 오늘 남부지방과 이어진 노선들이 힘겹습니다. 1번 경부선 부산 쪽 총 50여 킬로미터 길이로 답답한 가운데 경기권에선 오산 부근, 이후 충청권에선 망양 휴게소와 옥산 분기점 사이 통과가 가장 불편하고요. 10번 남해선 순천 쪽으로는 창원 분기점 주변으로 4km 구간 속도가 떨어집니다. 15번 서해안선 타고 목포 쪽 가는 길 용담 터널을 지난 뒤 서평택 분기점부터 10여 킬로미터 구간 밀렸다가 이후 서해대교 지나기도 힘겹고요. 35번 중부선 남이 쪽은 하남 분기점과 모가 주변에서 각각 주춤한데 무엇보다 대소 분기점부터 진천 터널 사이의 정체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한편 강원권과 맞닿는 노선 중 50번 영동선 강릉 쪽 총 30여 킬로미터 구간 정체인 가운데 신갈 분기점부터 용인을 거쳐서 양지 터널까지 경기권의 차가 가장 많고요.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론 남양주 요금소부터 화도까지 막힌 뒤 강원권 진입하면 홍천 휴게소와 내촌 사이 다시금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정찬호였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은 중앙일보 이창훈 기자와 함께하죠.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검찰이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기소했죠? 어떤 혐의입니까? 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예. 검찰이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540일 만에 기소였는데요. 이 대표는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하고 성남시 내부 비밀을 흘려 7,886억 원의 수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4,895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은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는데요. 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푸른미래 등 4개 기업에서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대표와 그 측근들이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이 428억 지분 약정 의혹, 이건 기소에선 빠졌네요. 예,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서 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을 지낸 정진상 씨를 기소하면서 정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자의 민간 사업자인 김만배 씨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그랬죠.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이끈 화천대유의 자회사격인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중 428억 상당을 이 대표 측근에게 주겠다는 약속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 대표 기소에서는 해당 내용이 빠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대장동 개발 이익을 누구에게 그리고 얼마나 기속하기로 했는지는 더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뇌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김만배 씨나 그리고 받기로 한 정진상 씨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지금 진술을 거부하는 상태인데요. 정진상 씨 단계에서도 지분 약정 의혹이 입증이 안 되면서 이 대표가 해당 약정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현재까지 좀 드러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앞으로 재판에서 다퉈질 텐데 이 대표 여러 혐의가 제공됐어요. 그중에 가장 첨예하게 엇갈리는 쟁점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예, 법정에서는 아마 이 대표와 검찰 측이 배임과 제3자 뇌물 혐의를 두고 가장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배임죄 성립을 위해서는 우선 업무상 임무 위반이 있어야 하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및 임무 위반에 따른 피해 발생이 입증돼야 하는데요. 의도적인 개발이익 포기가 성남시의 손해로 이어졌다는 검찰의 주장과 정상적인 정책 결정이었다는 이 대표 측의 입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군 일의 최대 개발이익 환수. 이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치적을 내세우며 줄곧 해온 말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도 이익 배율로 비율을 정하면 예측을 벗어난 경기 변동 시 행동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불안정성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1,830억 원을 확정이익 방식으로 확보한 것이 정상적인 정책 판단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예. 그리고 제3자 뇌물 혐의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이제 기본 뼈대인데요.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들 그리고 인허가 특혜를 제공한 성남시 사이에서 부정한 대가와 청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의 측근들이 기업에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후원금 납부를 종용한 부분을 적시했는데요. 이 대표는 이는 성남FC 광고를 위한 적법한 후원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예. 민주당은 검찰 기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검찰이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다. 이미 답정 기소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기소 직후에 이같이 성토한 발언입니다. 예.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직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직후에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원 80조 사망에 따라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당원 80조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렇죠.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면 당무 정지를 안 해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고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검찰의 기소가 당무 정지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직을 계속해도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민주당의 빠른 유권 해석을 두고 당내에서는 좀 비판 목소리도 나오긴 했죠. 예, 당내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원칙을 관철하지 못하고 마치 쫓기듯 찌질해 보였다. 형식적 절차를 밟았다고는 하지만 그게 정당성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발언이었는데요. 예. 그리고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 대표가 개인의 사법 문제를 당을 동원해 해결하는 의혹 때문에 불신이 생기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당무위원회 논의 과정에 대한 번복도 있었는데요.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당무위원회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 당원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나 하루 뒤인 23일 전해철 의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는 사실을 다시 전했는데요. 전해철 의원은 당시 당무위에서 공소장을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못한 단계가 아니냐.
내용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에 논의하는 것이 그게 원칙이다. 그리고 당원 80조 1항의 직무정지 표현에 대해서도 해석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는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국민의힘 소속인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국회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이 이재명 대표 때를 의식한 듯 자율투표다라면서 사실상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죠. 예, 지난 20일 정부가 국회에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지난 20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하영재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 도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의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천만 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의원 자율 판단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에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소속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하면서 사실상 체포동의안 가결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 같은 움직임은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킨 민주당을 향한 압박카드로도 보이는데요. 그렇죠. 민주당도 자율투표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가 혹은 부결될 경우에는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고심에 빠지겠군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양곡관리법이 여당 반발 속에 통과됐죠. 자, 우선 어떤 내용이죠? 양곡관리법? 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 대비 5에서 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예. 민주당은 농민 소득 보호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추진했는데요. 실제 쌀값은 2021년 10월부터 하락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9월에는 20kg당 4725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4.9%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양곡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 법안으로 국민의힘과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농해수위에서 양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며 이후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이상 계류하자 다시 농해수위를 열어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기로 단독 의결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무효 7명으로 양곡법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반발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할 뜻까지 비치고 있죠? 예,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의무 매입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지만 쌀 의무 매입은 쌀값 안정보다는 쌀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잉 생산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그 주무부처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 통과 직후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법률안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소요될 재정 규모도 부담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연구에서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 시 쌀 의무 수매에 드는 비용이 올해 5,737억 원 수준에서 매년 늘어 2027년에는 1조 1,872억 원이 2030년에는 1조 4,69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방송법 개정과 간호법 제정안 듯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어서 정부와 야당의 좀 강대강 충돌이 예상됩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이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은 이번 주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국무회의에서 한 모두 발언을 TV 생중계까지 하면서 설득에 나섰죠. 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일본의 한국 정부가 손을 먼저 내밀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설득하고 나섰습니다.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발언이나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당시에 김 전 대통령의 연설도 소개하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서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국 정부가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돼 있다라며 이게
어쩔 수 없는 절충안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 모두 발언을 국무회의 그 생중계까지 했잖아요. 아주 이례적이었어요. 예, 국무회의는 통상 사후에 모두 발언이 공개되는데요. 근데 이날은 이례적으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국무회의 생중계는 전날 기자들에게 제공된 일정에도 없었던 사안으로 21일 날 당일 아침에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한 부정 여론이 높고 야당의 반발이 거세자 사실상 대국민 담화와 비슷한 생중계로 직접 설득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국무회의 모든 발언은 5에서 10분가량 이어지는데 이날은 23분 동안 약 6,000자 가까운 분량의 원고로 윤 대통령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반발, 여론의 반발 여전하죠. 예,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논의가 오갔는지를 공개하라며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외교 참사를 빚어도 국무위원의 잘못을 감싸고 돌고 집권 여당은 죽창과 타령으로 야당 탓에만 몰두하고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에 공식 항의도 못하면서 언론 탓만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직후에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근소하게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예. 전날 공개된 한국갤럽의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34%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월 2주차 이후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처음으로 앞선 지지율이었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은 34%로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지만 2월 넷째 주부터 내리 하락하다가 4주 만에 상승이었습니다. 특히 직무수행 부정평가자 중에서 25%가 외교, 23%가 일본 관계와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이거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죠? 예.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통과된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절차에 대해서는 일부 위헌 점이 있지만 법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과 5월 국회를 통과해서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됐는데요. 예.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기면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로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의 의원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인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낸 바 있습니다. 예. 헌재는 그 법안의 심의 의결권이 훼손됐다는 유상범 전주의 의원의 청구 내용 중에서 민주당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에 대해서는 권한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민영배 의원의 탈당으로 여야 동수로 꾸려야 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로 만들었고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검수완박법으로 수사권이 침해됐다고 제기한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다고 각하했습니다. 이런 헌재 결정에 대한 여야 반응도 첨예하게 엇갈렸죠? 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과 편파성을 지적하며 헌재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법원 내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민변 출신 진보 성향 재판관 5명의 싱크로율이 100%를 보인 전형적인 정치 결정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반면 민주당은 권한쟁의 청구를 주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에 그리고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라며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한 발 더 나아가 한 장관 탄핵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예, 한동훈 장관은 취임 전부터 검수완박법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크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하다라며 공개적인 반대를 해왔는데요. 지난해 5월 취임 직후에는 헌법 쟁점 연구 태스크포스를 신설해 권한쟁의 청구를 준비했으며
본인이 직접 청구인으로 나서 헌재에서 공개 변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한 장관은 헌재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정이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 검수완박법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각하해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근로시간 개편제를 둘러싼 혼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예, 정부가 지난 6일 그 연장 근로시간 단위 유연화를 발표하며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 가능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이후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다. 상한을 정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하기까지 3주 가까이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상한을 두고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했는데요. 예.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의 연장 근로는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지난 2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굳이 상한선을 고집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또 지난 20일 상한을 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혼선을 더욱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락가락했네요. 네, 그래서 근로시간 개편에 민감한 MZ세대의 반발이 거세자 사실상 근로시간 개편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고용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의견 재수렴과 임금과 휴가 등 보상체계 보완 후 다시 발표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중앙일보 이창훈 기자 수고하셨어요.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2시 31분입니다. 기상청과 교통정보센터 각각 연결해 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송소진 씨. 주말인 오늘도 황사와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부산과 울산, 울릉도 독도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사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오늘 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단계까지 오르는 곳도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 충청 이남 지방은 하늘이 흐립니다.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경기 남동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 내륙과 남부 지방에는 곳에 따라서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제주도는 오늘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비 소식이 없는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의 대기는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광주, 대구 16도, 강릉, 제주 14도 등으로 포근하겠고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유아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 주말은 봄나들이 차량이 많습니다. 진해에서는 4년 만에 군항제도 시작됐는데요. 지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총 정체가 40km입니다. 충청권 지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망향휴게소에서 옥산까지 한 번에 길게 막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론 여주에서 감곡까지 밀리고 상주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 나면서 북상주부터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대소분기점에서 진천터널까지 막히고요. 서청주에서 남이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쪽으로 서평택 일대에서 10km 답답하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방향 풍세요금소에서 차량터널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꿰뚫는 주말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내년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고 그걸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좀 바꾸자 국회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무려 한 20여 년 만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토론하는 전원위원회도 예고를 해두고 있고요. 그래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바로 이 전원위원회에 상정될 선거제도 개선 결의안을 의결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자, 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 개정 소위원장 맡고 있는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연결해서 과연 이번에는 정말 선거법 개정 가능할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제가 앞서 쭉 소개한 것처럼 국회는 바쁘게 움직이는데 정작 우리 일반 국민 청취자분들은 국회의원 선거법 왜 그렇게 문제가 많아서 뭐가 문제라서 바꿔야 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왜 그렇게 시급합니까? 이 법 개정이?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우리 정치의 문제점이 원인을 따지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현행 소선거구제에 있다라는 데 대해서 또 많은 분이 또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런데다가 지난 21대 총선 앞두고 선거법을 개정해서 선거구제를 변경했는데 예. 그게 소위 말하는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이름의 선거구제가 새로 도입이 됐는데 예. 그것 때문에 그 처리 과정도 그렇고 그 이후의 선거 과정에서도 위성정당 논란해서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큰 홍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정치개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이 제도는 문제가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데 대해서 여야는 정당할 것 없이 또 국민들 또 아시는 분들 관심 있는 국민들은 또 다 맞아요. 이건 손을 봐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개특위에서 문제 있는 현행 제도를 손본다. 그리고 손을 보는 김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변화된 정치 모습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선거구제가 뭐가 있을까? 예. 그런 정치개혁적인 부분도 같이 고민하자. 예. 그래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위성정당 말씀은 들으니까 금방 생각이 나고요. 예. 소선거구제는 한 표만 많이 얻어도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나머지는 떨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뭐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은 뭐 평균 득표율이 한 40%가 돼도 의석이 제로인 경우가 있고 맞습니다. 평균 득표율이 한 50%만 좀 넘어도 의석이 한 80% 90% 차지하는 경우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영남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많은 경우에 뭐 40% 가까이 표를 얻어도 국회의원은 못 내는 거고. 그러니까요. 호남하고 수도권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똑같은 그 역현상을 계속 빚어왔던 건데. 예. 예를 들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하고 저희 당의 이 득표율이 12%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예. 국회 의석수는 민주당이 저희 당보다 6배를 더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해서 많은 분이 공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예. 표의 등가성, 또 공정성, 비례성 이런 걸 실현할 수 없을까 하는 걸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국회의장 자문기구도 오래전부터 활동해 왔고 정개특위에도 한 3가지 안 정도로 의견이 좀 모아졌다가 그러다가 그 3가지 안 중에 2가지는 국회의원 정수를 한 50명 더 늘려서 350명으로 하자는 게 포함되어 있다가 그건 요번에 쏙 빠졌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최종적으로 전원위원회에 올린 그 선거구제 예시안인데 예시안은 국회의장 자문위원회에서 저희 정개특위에다가 제출한 안과는 다른 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각 당이 현재는 선거구제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이 없습니다. 당론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당의 통상 뭐 정당마다 입장이 있으면 그 입장을 조율해서 전원위원회에다가 안건을 올리면 되는데 각 당이 다 공식 입장이 없고 당론이 없어서 국회의장 자문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만든 그 자문안 그걸 저희 그 정개특위에다 제출한 거를 그대로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는데 그 자문위안 중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3가지 중에 2가지가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늘리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언론과 여론의 반발이 굉장히 커가지고. 그러니까 여야 정당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꼈는데 특히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은 뭐 당론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기존의 대체적인 분위기가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 고정 아니면은 270명 축소 또는 어떤 의원님은 200명으로 축소 이런 고정 내지 동결 내지 축소 입장이었기 때문에 마치 국민의힘까지도 입장을 바꾸어서 50명 정원하는 걸 동의한 것처럼 오해를 받고 그로 인해서 또 많은 불필요한 또 비난받지 않아들 비난까지 받게 되니까 전원위원회 자체 참석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초안을 폐기하고 50명 정원안을 뺀
그래서 정수는 그냥 오픈 시켜놓고 공란으로 두고 예.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전원위원회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증원은 없다가 이제 1번 원칙이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전원위에 올린 안은 그러면 뭐를 포함하는 겁니까? 세 가지 아닌데, 예. 지역구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하고 비례를 권역 병립형으로 하는 거 하나, 그 다음 하나는 지역구를 소선거구제로 하고 비례를 권역 연동형으로 하는 거 하나, 그 다음 세 번째가 지역구를 대선거구로 하면서 비례를 개방명부제로 하는 것 하나, 이렇게 세 가지를 올렸습니다. 아이고, 지금 뭐 말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어렵습니다. 예. 개념이 낯설고 생소하고요.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안은 제가 해석하는 바는 도시에서는 좀 중대 선거구제로 한 선거구에서 한 대여섯 명씩 뽑자. 농촌은 인구가 적으니까 그냥 기존 소선거구로 하자. 이거 맞죠? 예, 농어촌, 지방, 시군 이런 데를요. 예. 그러니까 뭐 대체로 중대 선거구제를 한다면 어느 지역에만 적용할 거냐. 뭐 이런 게 이제 검토 대상의 하나라는 거고요. 그죠? 맞습니다. 그다음 비례대표제는 무슨 병립형 그 권역별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제가 설명드려도 얼른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예. 병립형이란 건 옛날부터 우리가 쭉 지난 21대 총선 앞두고 이 연동형으로 바꾸기 전에 늘 해왔던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각 정당에다가 투표하면 득표율 받은 만큼 배분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비례만 그렇게 배분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비례를. 예. 그런데 이제 연동형은 지역구 의석도 정당 득표율하고 상관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1인이 2표를 찍어서 정당 득표에 내가 득표율을 예를 들어 40%를 했더라도 그러면 비례 의석의 40%를 가져가는 게 원래 제도인데. 예, 병립형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받은 의석이 너무 많으면 좀 깎자 이런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맞습니다. 거꾸로 지역에서 적게 얻으면은 더 주자는 거고. 더 많이 가져가게 되고. 그래서 그렇죠. 지역구 의석, 비례 의석을 다 합했을 때 그 정당 득표율하고 의석이 딱 일치하게. 예를 들면 우리 독일 같은 경우에 전체 의석수가 600명이라고 가정하면은 그렇죠. 어느 정당이 정당 득표율이 50%면은 무조건 300석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300석 가운데서 지역구 의석이 있고 비례가 있는데 지역구에서 예를 들어서 300석을 다 그냥 당선시켰다. 그럼 비례 의석을 한 석도 못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지역구에서 150석을 얻었다. 그러면 비례 의석에서 150석을 또 가져가서 300석. 50%다 채우는 겁니다. 자, 바로 그런 아무튼 중대선거구제를 어디다 어떻게 적용할지, 그다음에 비례를 병립형으로 할지 연동형으로 할지 그리고 권역별로 나눌지 말지 이런 것들을 좀 의견들을 넣어서 이제 전원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말씀이죠, 한마디로. 맞습니다. 그 전원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선거구제 안만 올린 게 아니고 선거구제 하나하나마다 지역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하더라도 중대선거구제 지역을 수도권만 할 것이냐, 아니면은 특별시, 광역시만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다가 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도 넣을 거냐. 그렇죠. 더 벌린다면은 100만이 안 되지만은 의원 정수 다 합하면은 3명 이상이 되는 지역까지 다 넣을 거냐. 이런 검토 자료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 개개인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자, 20년 만에 열리게 된다는 전원위원회라는 건 뭐 하는 제도입니까? 상임위하고 다른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임위는 분과마다 다 이렇게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야마다. 그리고 각 분야의 상임위원들이 적게는 15명에서 많은 명 한 30명 가까이 있는데 이 전원위원회라는 거는 딱 하나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전원위원회 위원이 300명 전원위원회 위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본회의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본회의하고 같은데 이제 본회의는 의장이 이제 1차 사회자가 되는데 전원위원회는 부의장이 사회자가 되고 본회의를 운영하는 거는 여야 원내대표인데 전원위원회를 운영하는 거는 여야 수석 부대표 또는 이제 전원위원회 간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의장하고 같이 운영하게 되고 전원위원회는 법안 의결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몇 가지 점에 있어 가지고 본회의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300명 의원이 전부 모여가지고 이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난상 토론해보자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의견이 모아지나요? 쉽진 않는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걸 이제 주도하신 분이 국회의장님이신데. 예. 네, 국회의장님 생각도 그렇고, 뭐 우리 여야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또 마찬가지일 텐데. 예. 역대 국회 때마다 선거구제는 선거 1년 전에 확정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못 지켰죠. 선거 직전에 가서 그러니까요. 하고 그러니까 정치개혁 선거구제를 바꿀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정치개혁인데 예.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논의도 못 들어가고 여야 간의 그냥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거 조정하고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법도 못 지키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의장님이 이번에는 법도 가급적 지켜보고 그리고 단순한 여야 간의 이해관계 조정만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을 뜻을 담아서 선거구제 개편 한번 해보자 해서 이거는 각 정당의 선거구제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입장 당론이 안 정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은 선거구제는 국민 입장에서 해야 된다. 정당 입장에서 하면 안 된다.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방향이 뭔가를 당을 떠나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자. 그럴 수 있는 무대는 전원위원회다. 이렇게 해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거대 양당이 당론조차 없다는 얘기는 당 안에서도 의원들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건데 그런데 전원위원회를 몇 번 거친다고 이번에 과연 되겠느냐. 조혜전 의원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역대 국회가 정치개혁을 시도했지만은 거의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은 여야 정당들이 입장이 없는 거는 이해관계 때문이라기보다도 관성적으로 그냥 선거구제는 내년에 연말쯤 가서 하면 되는 거야. 올해 연말쯤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각 당 안에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그렇고 그 이해관계 조정 차원에서 논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당론이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논의 시기를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1년 정도 당겨서 시행하기 때문에 이제 전원위원회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당 내부에서 바람직한 정치개혁의 방향 또 이해관계 조정 이런 것을 논의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전원위원회가 30일이죠? 네. 한번 좀 기다려서 지켜볼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의 시계는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강력한 연금개혁 움직임, 거기에 또 거센 저항, 이게 세계적인 관심사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연금개혁 논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도 3대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를 연금개혁으로 꼽았고 국회에는 연금개혁 특위도 만들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구체적인 안은 숫자는 썩 빼고 안을 올린다 이런 얘기가 민간 자문위원회에서 나오던데 숫자 빼면 안 내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처한 실정을 보면 1988년 도입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이 한 890조 원 정도 쌓여서 일본, 노르웨이 이어서 세계 3대 공적연금으로 굉장히 덩치는 커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난해 말 기준 지금 돈을 내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 가입자죠 2,230만 명, 받는 사람 수급자가 620만여 명입니다. 평균 4명이 내고 1명이 받고 있는데 월 평균 한 53만 원 정도로 받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현행 체제가 이제 보험료 내는 돈이 소득의 9%예요. 이러면 이제 소득 대체율, 근로기간 평균 소득의 한 40%를 받는 것으로 지금 현행 체제가 되어 있는데 이 체제가 유지가 되면 오는 2041년 기금은 적자 전환하 있고요.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계산해서 종합적인 운영계획 수립하는데
올해가 5번째 개혁안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4차 추계 개혁 당시에 연금 고갈 추정 시점이 2057년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5년 만에 2년이 더 앞당겨졌습니다. 그렇죠. 근본적으로 이유는 2개입니다. 일단 보험료율 자체가 너무 낮다. 네. 적게 내고 상대적으로 낸 돈보다 더 많이 받는다라는 건데요. 예. 우리나라 보험료율 9%는 1998년 이후 25년째 제자리입니다. 프랑스 지금 굉장히 개혁 했는데 통과했는데 여기 28%예요, 내는 돈이. 그렇죠. 우리보다 3배 이상 더 냅니다. 예. OECD 평균이 한 18.2% 내는 돈이니까 예. 우리가 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돈을 25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너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연금 낼 젊은 사람들은 줄고 또 이에 반해서 연금 받을 노인들은 점점점 늘고 있어서 예. 이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라는데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지만 막상 보험료 더 내야 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면 여전히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네.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더 내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회가 구성이 됐어요. 지난해부터. 예. 그래서 16분이 지금 계속해서 연금 개혁 논의 중인데 예. 여전히 초안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현행 이제 이 내는 돈 보험료율 9%에서 단계적으로 한 15%까지 인상해야 한다라는 데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받는 돈 소득 대출 현행 40%가 맞느냐? 아니다. 이거 50%까지는 끌어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올해 4월까지는 그래도 모였으니까 연금 개혁안 로드맵을 좀 마련해보자라고 하다가 이게 차일필 특히나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표심저울질하다가 결국 국회가 공을 정부로 넘겼습니다. 예. 이 정부가 10월 정도까지 이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내면 그때 국회가 받아서 최종 예.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은 선거가 없는 해인데 이러다가 해넘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상되는 거는 10월까지는 정부가 안을 내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그걸 논의해서 표결에 한번 붙여보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연금개혁 특위가 이제 이 지난해 조성이 되면서 몇 가지 안을 내놓으니까 그 가운데 이제 대부분 동의했던 게 현금 내는 돈 9%는 너무 적으니 더 내자. 15%까지는 올립시다. 예. 이 안이 지금 언론에 공개되니까 그렇죠. 상당히 이제 논란이 확산이 됐고 반발이 컸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정에 없던 브리핑까지 열어서 이거 정부안 아니다. 확정된 거 아니다. 라고 해명하기에 급급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연금 내는 돈도 중요하고 소득 대체율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59세까지만 연금을 내도록 돼 있는데 예. 상한 연령조차도 한 64세까지 조정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예. 통일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예. 지금대로 내고 더 적게 받는다. 아니면 더 내고 지금대로 받는다. 더 내고 조금 더 받자. 결국 논리적으로는 한 몇 가지 방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국제적 평균으로 보면은 결국 우리는 좀 더 내고 받는 거는 지금 정도 받든지 이런 게 상식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연금개혁 아까 16분의 이제 민간위원들도 사실은 이제 이 정부 여당에서 추천한 인사,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이제 섞여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또 한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노후소득을 보장을 좀 강화해야 된다. 예. 이렇게 이제 이게 끝장 토론을 해도 단일안을 만드는데 좀 어려운 게 지금 현실이고요. 아마 이제 그러다 보니까 10월이라고 하면 정부도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무부서도 이제 걱정인 것이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 특위 민간위에서 만들어서 거기 나온 안 중에서 하나 두 개를 택하면 되는데 거기서도 안을 못 만들려다가 독자안을 내놔야 되니까 책임 소재가 있거든요. 예. 특히 내년 4월이면 이제 총선의 영향권이 있다 보니까 어떤 안이 나오더라도 이제 굉장히 찬반 논란을 뚫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민간 자문위가 그래도 단일화를 만들어주면 정부는 그거 핑계를 댈 텐데 그것도 맞습니다. 안 되니까 정부가 독박 책임 쓰기도 어려워서 고민 중이고 여야 정당 누구도 자기도 책임지려고 안 하고 결국은 입모양새인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얼마나 정말 추진력을 갖고 있느냐.
지금 지지율이 30%가 무너졌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랑스 여행 가 보시면은 뭐 거리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요. 그러니까요. 화형식이라고 해서 마크롱 대통령 사진 불 붙이는 이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걸 강행했습니다. 의회 피싱하면서. 누군가 우리도 총대를 매야죠. 맞습니다. 이게 아마 진짜 이 마크롱 대통령이 용병이면 수입해야 될 지경인데요. 프랑스도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반대했어요. 근데 이제 선진국들이 개혁한 걸 좀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선진국들도 쉽지는 않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이게 결국 이제 재정 압박이 가속화되면 미래 세대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선진국제 연금 개혁 성공 사례를 좀 보게 되면 이게 자동스럽게 연금은 아무리 더 내고 덜 받는다 하더라도 기금은 고갈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나중에는 재정으로 메꿔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적립식이 아닌 부가식으로 바꾸고 또 하나가 알겠습니다. 소장님. 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듣고요. 아무튼 정말 누군가 책임지고 총대를 매야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잠시 후 1시 2부에 다시 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또는 밥심으로 버티고 있다 이런 말 종종 들을